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4시부터 5시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들 지금부터 진단해 드리죠.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요? 네네. 아,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매수가와 비중 궁금합니다. 36,300원에 13%입니다. 아, 13%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네네. 예,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그게 좀 걱정돼서 지금 전화 주신 거죠? 네네. 예, 자, 4만 원대 훌쩍 넘어서 거의 뭐 5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어느새 4만 1,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수익 중이긴 한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매도 타이밍 언제쯤 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한국가스공사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사실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사태 이 관련해서 정말 많이 언급된 종목군이죠. 가스 관련주들 정말 급등세였는데 한층 좀 꺾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시청자님께서 이 한국가스공사를 어떻게 접근하셨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벤트 시세를 보셨다면 뭐 단기적으로 조금 추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서 뭐 5만 원대 시도한다든지 혹은 뭐 4만 원대 후반대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든지 그랬을 때 이익을 실현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만약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을 비중도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장기적인 뭐 제자리 찾기 뭐 아주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런 점을 두고 보신다라면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두고 기본적으로 가스공사 같은 종목은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사이클 자체가 겨울이 수요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러한 쪽을 보고 올해 연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되게 오히려 정상화가 아니라 아주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좀 더 길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나 혹은 뭐 최근에 수소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매매를 하신 거라면은 상단 5만 원을 훌쩍 넘기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정도의 가격 마디를 좀 단기적인 저항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일단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가가 4만 초반대이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3조 8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2021년도 기준으로 27조 원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에 순이익 9,600억이니까 현재는 주가가 너무나 싸게 거래가 되고 있죠. 물론 유틸리티 관련 주이고 현재 장부가 기준으로 보면은 BPS가 한 82,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PB 밸류를 한 0.5배 정도 받는 거죠. 근데 과거의 주가 이력을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여기 밸류에이션 밴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우측에 보이는 이 차트 보이시죠? 이 노란색 선이 0.46배예요. 그리고 위에 상단 이 보라색 선이 보시면은 0.7배수대 정도거든요. 여기가 이제 2018년도에 좀 높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PB 밸류가 0.7배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제 2019년, 20년도에 주가가 아주 부진했을 때가 0.3배수 때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절대평가로 0.5배 너무 싸네 라고 볼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1배수 대 이하에서 거래되는 유틸리티 주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자산 가치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2019년도 뭐 20년도 이렇게 부진했을 때는 이 광구들이 다 손상 차손으로 예상보다 수익성이 적게 나와서 예. 투자를 크게 했는데 뭐 매장량이라든지 수익성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그 차손이 많이 쳐내졌단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상각이 처리가 됐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갔을 때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손상 차손이 일회성으로 환입되면서 이번에 4분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했는데 예. 지금 이런 사태들이 생기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상각했네. 그리고 다시 환입되는 예. 이것은 이제 밸류에이션 이 할인을 받다가 그 할인이 해소되고 있고 기업의 재평가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저는 갑자기 뭐 급락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죠. 노드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중단이 돼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제 뭐 수송 문제도 생겨 있고 하기 때문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물론 계절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혹한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낮아지는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한국가스공사의 이익 수익성이 갑자기 다시 크게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높게 보면은 PB 밸류 0.7배수 대 그 상단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BPS가 올해 기준으로 85,000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포워드로 보면 95,000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으로 목표가를 잡는다라면은 2018년도 상단인 6만 원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배당도 오히려 올해부터 더 많이 줄 것 같고 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보신다라면은 6만 원 정도의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3만 원대 사셨으면은 유틸리티 종목을 기대 수익률 한 7, 80% 가져갈 수 있으면 네. 저는 한 2, 3년 가져가도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한 거죠. 네, 배당 기대 수익률도 뭐 5% 이상 나오니까. 예.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저는 한국가스공사는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벤트만 보기엔 좀 아깝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비중이 10%로 제가 볼 땐 적절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워낙 좋아요. 아주 잘 사셨기 때문에 예. 느긋하게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 진정이 돼가지고 좀 더 떨어지더라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펀더멘탈과 이익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로는 6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 단기 이벤트로만 따진다라면은 어제 천연가스 뭐 유가 이런 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투기 포지션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숏도 들어왔다는 거고 그러면 더 좋아질까? 그리고 지금 130불 때까지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러시아가 테러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코멘트들을 주잖아요. 돈바스 뭐 네. 분리 독립 허용할 수도 있다. 나토 가입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러시아가 원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물러날 수 있는 길을 우크라이나가 명분을 줬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와 이런 고강도 제재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도 조금 저는 뭐 뒤쪽에서 협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이벤트 가지고는 5만 원이 아닌가 상단이라고 뭐 추정할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사태로 인한 단기 플레이라고 보셨다면 4만 5천 원 이상에서의 이익 실현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가스공사의 펀더멘탈이나 사업 전반의 상황을 보고 좀 크게 본다면 6만 원까지도 목표가 잡고 한 2, 3년까지도 한번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일단은 그 매수하신 구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인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짧게 봤을 때는 4만 5천 원이 다시 넘어서면 그때부터 좀 이익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길게 보신다면요. 2, 3년 느긋하게 가져가시면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추가 네. 매수는 한 얼마 정도에서 조금 하면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 여부도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추가 매수까지 보신다는 거는 중장기를 생각을 하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예. 한 번 더 푹 떨어지겠죠. 그럴 때 사시면 되겠죠. 그럼 가격보다는 상황을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은 가격을 정확히 보시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되는 시점을 좀 추적해 보시고 그때쯤에 매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아주 지금 답변하시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명쾌한 답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는 전화 말고요. 유튜브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수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앵커님, 전문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남겨주시면서 바로 이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HMM이거든요. 해운 종목이네요. 33,300원에 30%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33,300원에 30%.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이 좀 뭐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HMM이요. 사실 지난해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내려가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랐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HMM 해운제도 전반적으로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주가 32,900원입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위에 위치를 하고 있긴 해요. 자, 비중이 일단 30% 많이 들어가 계시고 자, 그런데 최근에 잘 올라오다가 37,650원부터 조금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HMM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거무 전문가님, HMM 갖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좀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이 종목을 접근하신 거라면은 네. 잘 접근하셨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이 최근에 이제 4만 원 근처까지는 못 갔지만 이제 예. 4만 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38,000원 근처까지 좀 단기적인 상승이 상당히 빨랐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좀 1차적으로 수익을 좀 챙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좀 추세로 봤을 때는 저는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인데 워낙에 좀 단기 상승이 빨랐기 때문에 예. 1차적인 마디는 좀 보시고 다시 재접근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략적으로 저도 최근에 이 종목을 좀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예. 방송을 통해서도 들었을 때 제가 1차적인 목표가 위치를 4만 원 전후로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끊어냈으면은 상당히 좀 매매하시는데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3만 원대 갖고 계시고 지금 최근에 접근하신 거라면은 저는 잘 접근하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주가를 보셨을 때 지난해까지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이 컨테이너 운임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컸었고 예. 그리고 이 수요량도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실적 전환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10년 만에 이전에 있었던 적자폭을 모두 다 만회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운임 비용이 여전히 뭐 고점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도 지난해 또 이번 1분기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가가 지난해 고점 찍고 나서 연말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네,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물동량에 대한 좀 기대감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난 이제 연말 정산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운임 비용이 또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노선을 좀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이 물동량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이 선박을 떠나서 물류 대란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저는 계속해서 이 물동량에 대한 수요는 풍부할 것이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뒷받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 4분기에 대한 실적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세에 좀 더 베팅을 해본다면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때까지 뭐 시간적으로 본다면 대략 한 2달여 정도까지는 추세를 더 지켜보셔도 괜찮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일전에 이 종목을 연초에 소개해드렸을 때 예. 지난 연중에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거는 사실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반등에 대한 기회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반등은 잘 나왔고요. 다시 한번 추세를 가지고 실적이 꾸준하다라면은 적어도 4만 원대 이상까지도 다음 밴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되는 상단에 대한 밴드는 4만 5천 원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라면은 근데 지금은 좀 눌림목 구간 N자형으로 올라오는 추세인데 예. 만약에 쉬어간다라면 한 32,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계속해서 승부를 보겠다 하신다라면은 저는 1분기, 2분기 실적까지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다. 특히나 이제 3분기에 이제 대규모 국내에서의 수출 동향이 상당히 커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물론 이제 올해 3분기까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망 예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했을 때는 한번 끌어주는 자리는 좀 놓쳤고 다시 한번 추세를 본다고 했을 때는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HMM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좀 보유를 하고 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쭉 끌고 가시는 그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4만 원 이상까지 받는 여력이 있을 것 같네요. 자, HMM 살펴드렸습니다. 수리님의 종목 진단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수리님의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또 세 번째 종목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요. 하나투자증권 갖고 계시네요. 6,620원에 10%를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6,620원에 매수하셨으면 아이고 요즘 손실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죠. 하나투자증권이 지난해 하반기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2월 달에 7,200원 근처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이 올해 들어서는 주가 좀 많이 내려왔죠. 어느새 4,8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요즘에는 이 4,000원대 요 부근에서 계속 좀 그 부근에서 바닥권에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요? 좀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김동관 전문가님, 하나투자증권인데 5,000원 밑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6,62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하나투자증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식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예. 내용은 쉬운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게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주식인데 예.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시가총액 1조 원입니다. 그런데 업비트가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작년부터 이제 긴축 우려감으로 자산 전반적인 버블이 좀 꺼지면서 네.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업비트의 가치만으로 1조 원 육박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거기에다 토스뱅크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신생 스타트업 혹은 성장성이 큰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들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투자 연록이 많아요. 네, 본업보다는 네. 그 투자 지분 가치에 대한 이익. 근데 대부분이 단순 투자 목적이라서 네. 이익 실현에서 황금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자회사 지분 가치 우리 시장은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못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 가치가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은 더블 카운팅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비상장 기업들이고 상장했을 때 훨씬 더 큰 평가 이익을 가질 수 있고 다 단순 투자 목적이라서 블록을 통해서 현금화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가치로 보면 사실 하나투자증권은 굳이 싼 가격에 던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대체로 보면 고성장 산업들이거든요. 이런 고성장 산업들이 작년도부터는 분위기가 안 좋았죠. 연말부터는 당연히 긴축 우려감 그리고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고성장 산업에 대한 멀티플 낮게 주기 마련이니까 기술적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하나투자증권은 증권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기업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거나 혹은 그러한 주가 등락을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증권주의 움직임과는 거의 동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하나투자증권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업비트에 투자하고 네. 혹은 토스뱅크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투자증권을 접근을 하셔야지 뭔가 투자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투자증권을 그냥 이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답답함과 단기 시세에 대한 갈증을 느끼신다라면은 이 종목은 나중에 재미없어서 팔았는데 한 몇 달 있으니까 괜히 팔았다. 네. 이럴 가능성도 꽤 높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식이 우리가 내용이라는 거는 우리 기본적 분석을 보통 할 때 현재 밸류에이션 가치 예를 들어서 하나투자증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비트의 지분 가치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시가총액 6박 내지는 넘어섭니다. 네. 너무나 싼 거죠. 근데 이 가치가 싸다고 해서 주식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혹은 성장성, 블록체인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커질 것 같고 토스뱅크나 이런 인터넷 뱅크도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니까 좋아질 거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현재 주가의 상황이 어떠냐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예.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일봉 보시면 힘듭니다. 일봉 보시면은 그냥 자기 함정에 계속 빠지시게 되는데 네. 이런 종목을 오히려 블록체인이나 혹은 인터넷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유통 시장 이런 것들을 다 얘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쪽이 게임, 유통, 뱅크 다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들이거든요. 예. 그런 쪽에 대한 장기 성장을 더 보신다면 월봉을 보셔야죠. 근데 사실 월봉 보고 투자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말은 쉬운데 맞아요. 봉 하나가 한 달이에요. 봉 하나가 한 달이면 우리가 한 달 내내 이 20날 앉아가지고 머리 뜯으면서 고민하는 그 20알이 그냥 봉 딱 하나예요. 네. 그거 견디기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찍이 마음가짐을 딱 붙잡고 내가 이 종목은 장기적인 구조와 월봉 추세를 보고 가실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종목은. 근데 월봉을 보시면은요. 이 하나투자증권이 애초에는 정말 주식시장에서 그냥 관심도 없던 종목이에요. 네. M&A 매물로 언급이 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3세로 이제 넘어가면서 투자가 성공하고 형제들끼리에서의 포지션에서 하나투자증권이 뭔가 신생 투자에 대한 다크호스로 부각이 되면서 예. 그 형제끼리의 경영권 싸움에서도 하나투자증권의 성과가 중요한 바로미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여기서부터 작년부터 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스타트 라인이 얼마였냐? 3,000원입니다. 예. 그럼 지금 5,000원이면 8,000원 갖다 내려오긴 했지만 그거 그렇게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 같은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언급드렸죠. 원전 좋고 네. 누가 되더라도 원전 산업은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당장 돈 많이 못 번다. 그리고 최근에 한 6배 이미 올라왔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별로 지금 오른 게 없거든요. 비트코인만큼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럼 하나투자증권은 앞으로 지금 작년 4월 달부터 조정 중이라면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시청자님 다행히 비중이 10%밖에 안 되네요. 예. 저는 좀 러프하게 4,000원까지 열어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월봉상 20개월이고요. 이 정도 라인을 지킨다면 사실 하나투자증권 추세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한번 강하게 900원으로 따지면 10배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받은 거니까 그리고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자산 가치도 충분하니까 기다리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 시간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한 추세가 깨졌어요. 예. 여기 지금 일본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가던 라인이 이번에 1월 달에 깨졌는데 한 가지 조금 고무적인 점은 추세가 깨졌는데 저점이 낮아지지 않아요. 네. 이거는 휩소일 수도 있습니다. 깬 척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속도가 나려면 5,500원이 넘어간다라면 속도가 다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테크니컬한 트레이딩을 한다면 5,500원 넘어가면 매수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5,500원이 넘어가면 추세 복원이기 때문에 다시 고점 트라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이 저점이 깨지잖아요. 여기가 이제 4,500원 정도가 되는데 4,500원이 깨지면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탈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중기 추세 깨지고 저점 훼손이니까 추가 하락 4,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 두 가지 기준 놓고 단기적으로는 5,000원이냐 4,500원이냐 놓고 당분간은 보셔야 되고 네. 그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나투자증권을 사실 때 이 내용 알고 사셨을 거예요.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사신 거라면 네. 오히려 4,000원까지 편안하게 열어두고 혹 4,000원 정도까지 내려간다면은 한 5에서 10%더 사도 되지 않나. 기본 밸류에이션 나오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멀리 보는 정말 성장 투자를 저는 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이 종목 조금 인내심을 갖고 마음가짐 딱 잡고서 대응하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일단 4,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꾸준한 상승에 대한 그 가능성, 기대감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오히려 5,5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인성정보를 매수가는 2,800원이고요. 예. 20%로 가지고 있습니다. 2,800원에 20%요? 예, 이거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00원 넘어간 가격에 사가지고 추가 매수를 보탠 것이 20%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비중을 좀 더 늘려오셨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아직도 손실권이긴 한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때 이제 비대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식이라고 그렇게 말 들어가지고요. 예. 그냥 샀는데 네. 이상하게 내가 잘못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2,800원이라도 올 수 있으면 팔으면 되는가 하고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워낙에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원격 진료 쪽 관련돼서 언급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매수를 하신 모양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신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인성정보 이제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자, 이거문 전문가님, 인성정보입니다. 2,800원에 20%. 사실 처음에 매수하실 때 더 높게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네. 이제 항상 이제 이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오미크론부터 해서 확진세가 좀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새로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 정책 기대감은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다시 또 주목받을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이고요. 네. 다만 이제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기다려 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지금 오미크론 확진세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에 대한 숫자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중증 환자에 대한 수치가 얼마만큼 커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제까지 또 수치를 본다라면은 1,000명대 중증 환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예측하기로는 1,500명까지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환자의 폭인데 예. 만약에 그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라면은 혹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 위치까지 올라온다라면은 아무래도 정부의 여러 가지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증 환자에 대한 수치가 계속 현 상태를 좀 보여준다라면은 아무래도 의료 방역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격 진료에 대한 움직임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사실 대선 이후에 많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남았는데 예. 윤석열 이 후보가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정책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단기 움직임의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중증 환자에 대한 수치가 지금 1,000명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가능성에 대한 환경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지금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에 대한 움직임들의 폭은 사실 아주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반등 나온다라면은 이 위치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움직임이 나올 때는 또 크게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확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라면은 원격 진료에 대한 가능성 사실 이번에 중증 환자에 대한 수치가 잡힌다라면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의료계의 반발을 살고 있는 원격 진료에 대한 추진이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저는 반등한다라면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단기 중증 환자라든지 코로나 확진세에 대한 좀 수치를 민감하게 대응한다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예.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손실을 좀 만회하고 좀 짧은 단기 수익만 보시고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이야기 드리겠고요. 예.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대략 한 2,950원, 3,000원 전후에서는 좀 단기 수익으로 빠져나오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 그 기다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지금 2,800원이죠. 평균 다가가. 그 정도 이상까지 가능하겠지만 너무 크게 욕심을 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2,900원에서 3,000원 사이 요 정도에서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안 되냐고요. 조금 더 사면 안 되냐고. 비중을 좀 늘리는 건 어떠세요? 사는 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좀 넓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주요 단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원격 진료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갖출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좀 멀리 본다라면은 원격 진료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은 워낙에 지금 최근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확진세가 커질 때만 움직임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의 오미크론 사태를 본다라면은 확진세가 커진다고 해서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기보다는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반등은 아주 대단한 높이를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좀 늘리거나 단가를 낮출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반등하는데 아주 어려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단가를 굳이 급하게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신규 접근도 사실 조금 굳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이지 않다라면은 굳이 비중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 현재 비중으로만 좀 가져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 인성정보 이런 종목이 예전에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면은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최근에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도 그 주가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한 종목의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 지금 가진 비중 그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살펴봤습니다. 인성 정보까지 봐드렸습니다. 자, 벌써 지금 4시 50분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동현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습니까? 내일이라고 크게 다를까 싶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뭐 오늘 좀 안도하는 상승이 나왔지만 예. 일단 확인을 해야죠.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기서 더 장기화한다면은 한 번 더 변동성 충격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프레임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그 전쟁이 총성이 올리면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상황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 당시에는 모든 걸 미리 반영하고 있다가 딱 총성이 나는 순간 결국은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뭐 재료가 노출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 이건 뭐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 장기화의 방식이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 제재가 오히려 총성이라는 물리적 충돌과는 또 다른 네. 금융시장의 우려감으로 오히려 전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타결돼서 물리적인 충돌이 마무리돼야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를 강화하지 않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금융시장이 그래 이 정도의 위험으로 일단은 이 상황은 마무리 이렇게 돼야 불확실성이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 계속해서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물러날 명분이 생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와 미국은 결국은 강대강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먼저 카드를 제시한 건 미국이 뒤에서 좀 종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러시아가 받지 않는다라면은 이 상황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유가 또 튀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부를 일단 봐야겠죠. 그게 지금 마무리되는 게 뭐 다음 주 FOMC 그리고 오늘 CPI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CPI 높게 나올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다음 FOMC는 일단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갑자기 고강도 긴축으로 가지는 못할 테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된다라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시장 걱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 장애예요. 결국은 하락으로 계속 변동하느냐, 막 왔다 갔다 변동하고 혹은 안도 반등이 더 나오느냐, 이게 모든 게 다 변동성이거든요. 예. 이 변동성이 끝나야 안정화가 되는 건데 이 변동성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세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고 변동성 장세 지속이니까 주식을 막 쫓아갈 필요도 없고
막 집어 던질 필요도 없고 예. 움직임을 좀 제한하시면서 기다려야 한다. 요게 기본적인 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고물가 경기 둔화 우려가 내일부터 짠 하고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OECD 경기 선행지수 미국 데이터가 90대로 낮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도 뭐 호경기를 당장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뭐 4월 5월부터 기저효과가 끝난다 하더라도 뭐 전월 대비해서 1%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경기 민감주 혹은 원재료를 많이 쓰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쉽게 매수를 하기 어렵겠죠. 기관 외국인들도. 그러니 대체로 서비스 기업들 위주로 단기적인 움직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특히나 우리 소위 동학개비라고 일컬어졌던 예. 2020년 3월 이후에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이 제일 힘들 거예요. 주식시장하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런 조정장도 결국은 이제 잘 이겨내고 견뎌내셔야 되는데 주식은 힘들면 힘들수록 결국은 뭐 어디로 가냐면 밸류에이션으로 회귀한다고 합니다. 펀더멘탈로 회귀하고.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치이고 앞으로 어쩔 수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예.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시황이 불확실할수록 생각을 해보세요. 돈은 제가 성실하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네. 그러면 여기서 좋은 걸 찾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상황에도 뭐 좋은 거 없니?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괜찮은 사업들, 업황들 이런 쪽으로 기결될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치고 결국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뭐 그 카메라 기업들 그리고 기판 기업들 그게 요즘 계속 좋은 이유예요. 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벤트는 약하지만 결국은 그런 쪽으로 계속 선호할 거다. 좋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뭐 포지셔닝 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니 시장 변동성보다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김동현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에 대한 비유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건무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네. 인내심을 갖자는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지수가 상당히 반등을 해서 많이 반가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미 증시하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일단 미국 측이든 이제 주요 국가에서 중동 국가에 대한 이 석유 증산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 또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반군들에 대한 이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네. 이 내용들도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는 아니고, 또 중요한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식 발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반군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러시아 국가 간의 이제 이 회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3차가 열리고 난 다음에 4차가 추가로 열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과 또 혹은 불확실성한 내용들이 좀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유가에 대한 급변동이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 진정 효과로 좀 접근하긴 했었지만은 이 원유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에서 증산에 대한 요청이 나온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러시아에서 발생되는 물자들, 교육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압박을 받았었던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원유 가격이 돌아서는 것만큼의 큰 등락폭은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추세로 본다라면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 좀 불안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리해 본다라면은 지정적 리스크는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키워드가 조금은 내성을 좀 지니고 있지 않을까. 우리 지수로 본다라면 2,600과 2,700에 대한 저점 테스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좀 감도는 불안감은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곧 열리게 될 이제 이 3월 FOMC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이미 좀 파월 의장이 좀 내세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챙겨가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좀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여전히 수혜주로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편으로는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반등도 보여준다라면은 오늘처럼 반등했을 때 큰 주도 역할을 했었던 대형 IT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면 결국에 중소형주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